봅시다. 자, 수특 142페이지입니다. 금방울전.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13년도에 수능에 기출된 적이 있는 작품이고요. 금방울전은 뭐 금령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두세요. 똑같은 이름인 겁니다. 전체 줄거리도 꽤 중요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다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당연히 시험 기간쯤 되면 프린트물로 다시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고전산문 전체 줄거리 너무 중요한데 빨라서 다 못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프린트물 다 드릴 거라서 지금은 수업에만 잘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원 부부가 나와요. 조금 위에 쓸게요. 장원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장혜룡이라는 뭐 이름에서도 기계가 느껴지잖아.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귀신이 된 남편과 막씨 사이에서 귀한 딸이 하나 나왔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건 이제 애들이 뭐 방울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방울이 나온 거예요. 완전 방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지난주 편집본에도 보면 내가 도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 또 오늘 도현이 이야기를 해야 되네. 도현이를 보고 내가 야, 니 진짜 금방울만 하다. 쥐방울만 하다지만 도현이는 팔다리가 다 있는 사람의 형태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방울이 태어난 거야. 알았지? 그래서 금방울이야. 진짜 방울이 태어나. 그래서 금방울 이름을 금령으로 짓습니다. 금령. 진짜 방울이 태어나. 근데 이 방울로 태어난 얘가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어. 방울이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힘으로 남자 주인공인 장혜룡을 굉장히 많이 돕거든요. 이 둘은 이 글 중에서 읽다 보면 각각 남의 용왕의 딸, 그 다음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전생에 서로 부부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무튼 이 현실 세계에서 나중에 장혜룡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장혜룡을 도둑인 장삼이라는 도적이 장혜룡을 데리고 가는데 장삼이라는 도적이 열심히 키워서 이게 대단한 도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키운 게 아니야. 가서 되게 지극정성으로 애를 키워요. 그래서 뭐 나쁘게 막 괴롭히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장혜룡은 엄마를 잃은 후에 부모를 잃은 후에 열심히 크고요. 그 장삼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장삼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내가 주워온 장혜룡을 되게 미워해. 그래서 엄청 위험에 많이 빠뜨리려고 하거든. 죽이려고 막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 밭에 가서 일을 시킨다거나 뭐 사람을 넣어놓고 혜룡이를 방 안에 넣어놓고 뜨거운 불을 막 떼워서 쪄 죽게 하려고 한다라거나. 근데 그때마다 이 금방울이 나와서 신이한 힘으로 장혜룡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금방울이 이런 신비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목손이라는 애가 금방울을 훔쳐가려 그래. 하지만 금방울이 또 신비한 힘으로 탈출해서 떼굴떼굴 나와요. 그래서 목손이라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데 이 신비한 방울을. 꼴보기 싫어서 금방울과 금방울의 어머니인 막씨를 모함해서 깜빵에 넣는데 그 깜빵에서 예전에 깜빵에서 넣고 꺼내주고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또라고 하지. 사또. 그 사또가 바로 장혜룡의 아버지였어. 장사또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억울함을 듣고 풀어줘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금방울이 장원 부부랑 인연이 생겨. 그래서 장원 부부가 금방울을 되게 이뻐해 준단 말이야. 그러던 날에 금방울이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족자 하나를 장원한테 주고 간단 말이지. 그 족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장원 부부랑 혜룡이가 헤어질 때의 그림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그림 이야기를 한다는 건 후에 그 그림 족자를 매개로 해서 잃어버린 장혜룡과 장원 부부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늘 있는 패턴이겠지만 장혜룡은 당연히 큰 벼슬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국 퇴치설화가 좀 나오는데 이 나라의 왕의 딸 공주가 지하에 있는 요괴한테 잡혀서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공주 구해줄 사람을 구함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장혜룡이 간단 말이야. 가서 요괴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사샷 한 번만에 죽이진 못하고 또 금방울이 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지하국에 있는 요괴를 때려 죽이고 공주랑 잡혀갔던 사람들 구해서 돌아와. 그랬더니 왕이 와우 너무 고맙습니다. 포상으로 내 공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왕의 사위가 돼. 부마가 된다고 하지. 부마가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업적들을 쌓고 또 잃어버린 엄마 아빠도 찾고 나중에는 한나라시에 금령과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필요한 이야기 몇 개만 좀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방울이 진짜 방울로 태어나거든. 근데 얘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걸 보고 우리가 변신 모티프라고 하죠. 변신 모티프가 등장하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알을 소재로 하는 거, 난생설화라고 하는 모티프가 또 하나 들어간다. 난생설화라는 건 알의 형태로 태어나, 에그, 알의 형태로 탄생함을 말합니다. 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라고 지하국에 가서 요괴를 때려잡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이 장혜룡의 이 든든한 모습도 물론 영웅적 면모도 있지만 금령이라는 여성 영웅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성 영웅도 나오고 또 남성 영웅도 등장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금령전, 금방울전에 대한 특징들이 되겠고, 금방울전은 진짜 조금 중요한 작품이 맞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볼 거 두 번은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요거는 저번 시간이랑 다르게 하나하나 끊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요. 가겠습니다. 가보자고. 자, 해룡이 동그라미 치시고 남자 주인공이죠.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황성, 어디냐면 수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수도에 도착하니 이때 천자가 만조를 거느렸다. 만조라는 건 많은 신화입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맞으시고 환궁할 때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해서 뭐해? 만세를 부르고 있어. 그리고 상하인민이 기뻐서 뛰고 있어. 그럼 이때 분위기 어때? 해룡이 수도로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이 와 하는 분위기고 심지어 왕도 나와서 맞이를 하고 있어. 오케이. 자, 바로 대전에 들어가니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시면서 또 동시에 크게 기뻐하시고 공주를 안고 낯을 맞대고 통곡하시고 있대요. 끊어볼까? 여기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해룡이 지금 공주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앞선 이야기는 아까 전체 줄거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하국에 가서 요괴를 퇴치하고 이제 사람들을 구해서 다시 돌아온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공주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야, 그제?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시며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었던 사연이랑 꿈에서 선인이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동해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 속세의 연분이라는 건 결혼해라 이 말이죠. 동해용왕 아들이랑 결혼해라. 그리고 금일 오시에 이 고을 속에 들어와서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서 부황과 모후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뒤에 있는 건 몰라도 요건 알죠. 아빠 엄마잖아. 아빠 엄마 만나게 해줄 거야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여자 주인공이죠. 신통함이 기하여 제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령이 요괴 잡던 일에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늘이 이로써 너같이 신령스러운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제주가 비상하고 기하여 그러한 득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에 몹쓸 짐승을 없게 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서 천륜을 온전하게 하니 이것은 다 너의 덕분이고 장혜룡의 공이다. 지금 왕비와 왕이 금령과 장혜룡에게 둘 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 아까도 이야기 미리 드렸지만 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 누구겠어? 해룡이겠죠. 해룡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고 걔가 널 구하러 갈 테니까 걔랑 같이 나와서 결혼을 하여라 라고 꿈을 내가 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환극전으로 나아가 전좌하사 문무 신하 종신 외척 근시하는 모든 궁녀들 다 모으시고 또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해룡이 들어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사원하온데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해요. 생긴 게 괜찮아. 태도도 늠름해. 딱 보니까 만고의 용중거리구나. 일세의 호걸 장부로구나. 딱 알아봤다 이거지. 천자가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해룡의 손을 잡으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경혜공을 의논할 것인데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라 그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태산이 낮고 바다가 얕다는 것은 당신이 세운 공에 비하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지. 그만큼 해룡의 공을 높게 세워주는 것이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데 공주 꿈이 뭐였어? 너랑 결혼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다.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경의 건지를 받들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하면서 뭘 했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 부마를 삼고자 했다. 부마 제가 외워야 되는 표현이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마는 뭐야?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그리고 예부에 명했다는 것은 아마도 어떤 벼슬이 되겠죠. 계속 가볼까요? 택일 하라 하시고 택일이 뭡니까? 결혼 날짜 잡아라 이거죠. 결혼 날짜 잡아라 하시고 호부에 조서를 내려서 하교를 하셨고요.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을 건데 화원을 버려서 대전과 통하게 해라. 이게 뭔 말인 거냐면 별궁은 이제 내 하나뿐인 건 아니지만 우리 공주를 결혼시킬 거잖아. 내 딸 결혼시킬 거야. 그래서 별궁을 지어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게 해줄 건데 신혼집을 마련할 건데 그 마련할 신혼집을 내가 있는 대전과 화원을 통해서 왔다 갔다를 용이하게 해줘. 그러니까 내 곁에 두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공주랑 해룡이를 내 곁에 두고 보고 싶다 하시고 예부로 하여금 혼구를 갖추어서 차려라 하시니라. 해룡이 천은을 입사와 그 은혜에 살해하고 물러나와서 어림군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또 연습하고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열심히 나란 일을 돌보았더니 어느덧 결혼한 날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은 결혼해서 잘 지냅니다. 자, 중략 부분 보시면 왕의 사위가 된 해룡은 북흉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이러면 또 누가 나와? 금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금령이 짜잔 등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미왕에 봉해집니다. 이후에 해룡이 뭐가 되느냐? 어사가 되고요. 어사가 되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인 장원이 있는 그 고을에 가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누구를 만나? 그 마을 사또를 만나죠. 그 마을 사또가 자기 아버지인 거지. 다만 내 아버지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버지인지 모르고 만난 거야. 자, 갑시다. 이때 어사의 행로가 서울로 향했는데 길이 뇌양현을 지나가더라. 뇌향년에 이르러서 숙소를 정했는데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 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연히 마음과 뜻이 맞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전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거야. 여기서 나오는 이 본관 사또가 누구다? 장원, 아버지고. 그런 힌트를 주는 게 여기 뭐라 그래? 자연히 마음과 뜻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어사는 자연스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급제하고 영웅허골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험을 천하에 떨쳤지만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의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것은 정성이 부족해서 자식이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꿈에서. 이 말이 뭔 말이지? 야, 네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잘났고 간에 너 네 낳아준 부모를 찾아야지. 너 지척인데 찾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한 소리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어사가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노인을 붙잡고 묶고자 했더니 탁 눈을 떠. 아, 꿈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야. 매우 이상하게 여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관과에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 내려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동그라미 쳐야 돼. 족자가 있습니다. 이 족자 누가 준 거다? 금령이. 자기를 이뻐해준 이 장원보부에게 족자를 하나 갖다 줬거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족자랑 똑같은 거야. 이게 뭐야? 아까 내가 말했던 둘이가 가족 사이, 아버지와 부자 관계임을 알아보게 되는 매개가 되는데 나랑 똑같은 족자가 이 집 사또한테도 있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족자에 그린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또가 슬퍼하면서 노부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전란 중에 이른 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밤낮으로 괴로워했더니 마침 어떤 신기한 이인이 누구냐면 금령을 말하는 것이죠. 금령이 내 마음을 알고 그림을 주었습니다.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딱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걸어놓은 족자랑 오늘 왔다는 이 어사가 꺼낸 족자랑 똑같아.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기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니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서로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묻습니다. 그 족자 어디서 났나요? 몹시 괴이한 일이 있으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러니까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서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한 후에 나오죠.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게 된 것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사또가 이런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목이 메어. 왜? 아하, 네가 내 아들이로구나. 이걸 알아봤다는 거죠. 나도 사실 금령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나의 족자도 금령이 준 것이고 금령을 여러 해간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먹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세기더라. 그러니까 금령이 뭐 했다는 거야? 변신했어요. 인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내 아이는 등에 7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 있는데 그걸 딱 보면 내 아들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실성통곡했다. 그리고 어사 또한 통곡했다. 이게 뭐라는 거야? 둘이가 딱 서로 알아봤다는 거죠. 아,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뭐 초목이 슬퍼하는 것 같더라. 차치에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네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네 아니 이상하게 여기리요? 이거 뭡니까? 편집자적 논평이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지. 어사가 울음을 뚝 그치고 고하면서 말합니다. 소자 정성이 부족해서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 이제 부모님인 줄 알아뵀습니다. 그제 만사무석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펴서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령과 해룡은 다시 만나서 혼인해서 백년해로 하다가 한날 한시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얘네는 뭐였으니까? 동해 용왕의 아들이고 남해 용왕의 딸이었으니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제가 나중에 꼭 전문 실어서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146페이지 적벽가입니다. 적벽가. 혹시 삼국지가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 나 삼국지 뭔지 아예 모른다. 알아? 몰라? 알아? 대충. 남자들은 좀 알죠? 영경이는? 몰라? 삼국지? 오케이. 이 적벽가가요, 삼국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삼국지라 하면은 이제 삼국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을 그러니까 삼국지라고 해서 읽는단 말이지. 보면 중국이 엄청 크잖아. 뭐 대충 그릴게요. 중국은 못 그리겠어. 맞나 이거? 너무 이상한가? 아무튼 중국이 원래 이 전체를 한나라가 통일했어. 한나라였는데 이게 나라가 조금씩 금이 가면서 대충 할게요. 저도 뭐 정확하지도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총 3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삼국지야. 나라가 3개로 나눠져. 거기에서 뭐 이쪽은 손책, 이쪽은 쪼조, 이쪽은 유비, 이렇게 나눠 먹게 되고요. 유비가 이제
여기에선 주인공이야. 그래서 착하고 어진 사람으로 나오고 이 유비의 라이벌이 조조로 나오거든요. 근데 조조는 뭐 여기 그래서 지금 적벽가에서 나온 것처럼 좀 바보 같고 아둔한 캐릭터는 아니었고 삼국지 연의안에서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좀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득이 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실제로 거의 통일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이제 조조죠. 유비는 약간 의리파 이런 이미지로 나오고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삼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잘 안 기울어요. 뭔 말인 줄 알죠? 조조의 힘이 좀 세지면 우리 둘이 연합해. 손책이 좀 세지면 우리 둘이 연합해. 이런 게 좀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와중에 뭐 전체 이야기를 하기는 좀 바쁘고 이 유비라는 주인공이 유비, 관우, 장비라고 있는 이제 삼형제를 만나.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진짜 형제는 아니고 유비는 이때 한나라 왕씨가 유씨거든. 이야기는 너무 긴데 한나라 왕이 유씨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유씨니까 좀 먼 친척쯤 되지. 그래서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꺼드럭거리는 게 있어. 내가 그래도 왕족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이즈를 딱 보면 볼 줄 알아. 그래도. 근데 현실은 지금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길에서 돗자리 짜고 있는 장수야. 근데 언제나 마음속엔 웅대한 꿈이 있는 스타일인 거지. 근데 한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황건적이라고 해서 노란색 두건, 그래서 황건이야. 노란 두건을 쓰고 막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경찰이 출동하겠죠? 근데 나라에 있는 경찰을 출동해서 잡기는 그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공고를 붙여. 포스터를 딱 붙이는 거야.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황건적을 잡는 걸 도와주면은 내가 나중에 후한상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유비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웅대한 꿈이 있잖아. 그래서 오케이 내가 나설 기회다. 근데 난 지금 현실이 뭐지? 돗자리 장수잖아. 뭐 돗자리 말아가지고 사람 좁혀서 잡을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키가 엄청 크고 수염이 엄청 긴 아저씨가 막 비분관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 황건적을 소탕해야 된다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몸바칠 준비가 됐다고. 그래서 너 나랑 뜻이 좀 같네? 우리 함께 하실?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엄청 덩치가 크고 수염이 또 많이 난 장비라는 인간이 또 오더니 자기도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대. 근데 마침 장비 집에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그럼 서로 의형제가 됩시다 해서 출발하는 내용이 삼국지야. 그래서 당연히 유비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버프로 쭉쭉 성장해가지고 그 높은 덕망으로 꽤 큰 지역을 관리하게 되고, 처음에 조조는 유비와 뜻을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둘이 나중에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조도 큰 땅을 관리, 이쪽도 관리.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이 유비 밑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제갈량 또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책사가 있어. 그래서 이 대단한 싸움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사이에 큰 강이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 요 강에서 완전히 큰 싸움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해서 적벽대전이라는 게 일어나. 적벽대전. 그래서 이 제목이 적벽가인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딱 재미없으니까 빼고 생각해봐. 적벽대전이 일어나. 적벽대전 어떻게 일어나냐면 강이 이렇게 있어. 이쪽에서 조조, 이쪽에서 뭐 저 유비랑 손책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강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뭐 어떻게 싸울 거야?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고 도망갈 거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야 돼? 배를 타야 될 거 아니야. 배 이렇게 띄워서 꽝 부딪혀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워낙 큰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스파이들이 오고 가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스파이를 하나 보내고 여기서도 스파이를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스파이는 사실 유비 편이었어. 이쪽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비에게 감흥해서 얘는 가짜 스파이가 돼. 근데 여기 간 스파이는 진짜 유비라는 이 사람의 마음에 반해서 진짜 스파이 짓을 하러 간 거거든.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하냐면 조조한테 이거 물 위에서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땅에서처럼 싸운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배를 철사로 이래 다 엮어버립시다. 그래서 하나의 큰 땅을 만들어 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조조가 이 사람 말을 듣고 헤이 너 천재냐? 너 서울대 나왔냐? 미쳤네?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조조 밑에 있는 충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바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에서 불화살이라도 쏘면 불이 여기서 일어나면 이만큼 다 번져서 순식간에 다 죽을 텐데 물 위에서 바보세요? 했지만 조조는 쉿 내가 알아서 해. 니들이 더 바보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불화살을 쏴도 여기까지 닿을 수가 없다. 바보임? 얘 말이 맞아.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얘는 사실 유비에서 보낸 스파이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여기에 이제 진짜 이 화병들을 이용해서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질러서 다 죽일 요량으로 이런 계책을 세운 것이 맞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건 소설이니까 제갈공명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에 올라가서 피리리 하는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라. 뭐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에서 조조가 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병사들이 죽는단 말이야. 그럼 지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지. 그러니까 말 타서 진 도망가. 결국 이 적벽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큰 전쟁이 있었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이름 모를 병사 1, 병사 2, 병사 3인 거야. 조조랑 유비는 안 다친다고 사실은. 그래서 그 병사 1, 병사 2, 병사 3의 그 슬픈 마음을 주제로 쓴 글이고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적벽가는 07년도에 수능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하나 쳐야 되지만 연달아서 판소리계 소설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군가 나왔죠. 그래서 연달아 판소리계 소설을 쓰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볍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건한 12년 11월 15일 나름 맑고 바다는 고요하다. 조조 사기를 진잡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야야야 한잔해 자 위하여 이렇게 되겠단 말이지.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나오는데, 쇠사슬로 묶은 전선 간 중앙에 딱 띄우고 양편에 수백 척을 딱 띄워가지고 지금 뭐 했다? 마치 그 강 위를 하나의 땅처럼 만들자는 그 스파이의 계략에 속아서 지금 그걸 만들었고, 분위기가 어때? 충신들이 와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니까 조조가 하악씨 이런 말. 지금 분위기가 삼엄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미안 내가 좀 예민했지? 잔치 열어줄 테니까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 막 노는 분위기가 된 거야. 이때 조조의 거동을 딱 보니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를 차고 금관을 쓰고 정중하게 앉았는데, 그 양쪽에 있는 장수들도 황금 투구를 쓰고 있고 비단 갑옷 입고 있고 창도 차고 칼도 차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여기 뭐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사치스러워. 전쟁하러 왔는 놈이 꼬라지가 너무 사치스럽다. 잔강 일대 맑은 강물 흰 비단결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호기가 절로 난대요. 조조가 창을 빼들고 좌우 장수에게 하는 말이 이럽니다.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무찔렀고 여포를 붙잡았다. 원수를 면했고 원소를 거두었다. 북쪽으로는 요동까지 갔고 남쪽으로는 유종을 무릎 꿇렸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하를 종횡무진 뛰어다닌 이유는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해를 평정했으니 아직 얻지 못한 곳 어디냐? 강남이라 그러죠. 이 강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적벽에서 큰 전쟁, 적벽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백만 장명을 거스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강남을 얻으면 따로 좋은 일이 있대. 그게 뭐냐면 강남 교공의 두 딸은 경국지색 최고로 예쁜데, 하나는 손책의 마누라가 됐고 하나는 주위의 마누라가 되어 있어서 내가 항상 한탄이었어. 그래서 내가 강남을 얻은 다음에 뭐 할 거래? 이 두 명의 아름다운 미녀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게 뭐야? 되게 바보 같잖아. 이 큰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정작 원하는 게 앞에 말하기로는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해놓고, 그 사실 이면에 진짜 있는데 속마음은 예쁜 여자 둘을 얻고 싶어서 내가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적벽가라는 내용 안에서 조조는 이렇게 좀 바보 같고 눈치가 없고 사치스러운 인물로 나옵니다. 자,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내 군사 거짓 항복 내 복심이 되었으니 하늘의 도움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의 군사를 거짓 항복을 시켜서 내가 지금 스파이로 보내놨다고 믿고 있어.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그 스파이가 어떻게 됐다고? 그 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조조를 배신했어. 그걸 아직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유비와 제갈량은 어찌 그렇게 바보 같아서 태산을 흔들려는 개미 같을까 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유비와 제갈량을 바보라고 하는 거야. 그때 마침 남쪽 하늘에 까마귀가 까까 울면서 지나가는데, 어떤 까마귀가 이 밤에 울고 가는 거? 좌우 장수들이 답하기를 그 까마귀 달이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해서 나무를 떠나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교만한 기운을 잔뜩 내면서 건방진 거죠. 건방진 기운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낫지 않았구나. 달이 밝아드문데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가 하나 없구나.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시를 부르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양주가 자사유복이 나와서 대군의 기세가 상당하고 장사가 명을 받드는데 승상이 지은 노래가 좀 불길한 것 같습니다. 달이 밝아서 별이 드문데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데가 없다는 것은 좀 재수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라고 하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내 흥을 깨버려? 하면서 유복을 퍽 찌르더라 이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때? 조조가 굉장히 기분 팔아 나오지. 내 기분 안 좋으면 내 뜻에 좀 거슬리면 그냥 죽여버려요. 자, 중략 부분. 전쟁을 앞둔 조조 군사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고향을 떠나 전쟁터로 끌려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수특에 실려있는 부분 중에서 여기 부분, 옆에 무슨 울음소리, 여기부터가 더 메인이라고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안 입에여 자중에 의심한다. 이게 뭔 소리야? 밖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전쟁 중에. 안 그래도 좀 뒤숭숭한디. 뭐야? 이 누구 우는 소리야? 해서 보니까는 웬 번거지 모자를 쓴, 여기서 이제 번거지라고 부르는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재수없다. 제 강물에 내다 버려라. 이래서 번거지를 잡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번거지가 야, 이놈아, 내 목 늘어난다. 이러는 거야. 웃긴 표현이죠. 해학적인 거죠. 내 목 늘어난다. 놔라. 하는 거야. 번거지를 젖혀놓고 가세히 딱 보니까 뭐래? 부채 고리에 매어다는 장식품만한 작은 사람이 번거지 끈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연이 같은 매주 도연이를 쓰네. 도연이 같다는 거지. 도연이를 보면 우리 앞으로 이제 뭐 난소공아, 금방울아 이렇게 하지 말고 예쁜 표현을 쓰자고. 부채 고리에 매어다는 장식품만한 도연아 이렇게 하자고. 참고로 도연이 키는 150 언더입니다. 상당히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어요. 좌중이 묻기를 너 뭐냐? 이랬더니 그 번거지 쓴 애가 이렇게 말해요. 나 화병이다. 이래. 크게 웃으면서 쥐방울만한 게 목소리는 똑똑하네. 쥐 창자만한 네 뱃속에는 무슨 서러움이 들었느냐? 이제 네 서러움 한번 이야기해봐라.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 서러움은 참 서러움이다. 이러니까 말해봐. 드러나보자. 이러니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 새끼까치 한 마리 잡아다가 꼬랑지에 공작 깃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반려까치가 있었다는 거지.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내가 정성을 다했어. 근데 급하게 잡혀오느라고, 전쟁터에 급하게 잡혀오느라고 걔를 못 데리고 와서 밤낮으로 걔 생각이 나. 근데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조조가 까마귀라고 한 그 새가 아마 얘 까치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까치는 자기 찾아온 나의 그 애완 까치래.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짓고 있으니 내가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남들이 막 웃어. 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는 거야. 이어서 군사 하나가 나가면서 너희는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곳일만 생각한다. 집 생각하지 말고 몸이나 생각해라. 군사가 교만하면 진다는 말 못 들어봤냐? 승상님은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의 것은 교만뿐이다. 정녕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산처럼 쌓인 시체가 까마귀 솔개에 파먹혀서 끝내 재처럼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리게 될 거야. 살과 피는 다 마르고 바람에 바스러져서 비에 씻길 때 남은 뼈라도 챙겨 묻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가련하다.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 규방의 아낙네가 난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 옛사람이 지은 풍을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죽는 날도 모를 테니 제사 지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애고애고 서른지고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사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 이 전쟁 나가면 질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전쟁이 나서 죽으면 우리 병사들을 이렇게 수습해서 데리고 가줘야 뭐 제사라도 지내줄 거 아니야, 가족들이. 근데 그러지도 못할 것 같다.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아무도 그 시체를 치워주지 않을 테니까 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뼈만 남을 것이고, 그 뼈가 진토돼 있으면 누가 내 남편인지 누가 내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제사도 못 지내줄 거고. 우리 꼴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왜냐? 우리 승상님은 생각이 없거든. 우리를 생각해주지 않거든. 이럽니다. 서러운 말을 한참 하고 슬픈 눈물이 막 흘러. 그때
한걸찬 풍채가 들어와가지고 막 꾸짖습니다. 아이고 어른스럽지 못하구나. 전쟁에 나온 놈이 고향 생각을 하면 쓰나. 천지개벽 이후로 싸움 없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의 운이 다해서 삼국 싸움이 생긴 것이다. 우리네 이 한 목숨이 군사가 돼서 왔으니 어찌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뭔 의미가 있느냐. 시달리는 말을 타고 검을 두려매고 불불을 아니 가리고 오나라 한나라 장수를 향해서 달려들자. 그들 머리 한 칼에 베어서 깃발에 매달아 노래 부르면서 고향에 돌아가자. 그 외에 장부가 바랄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 군사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참말로 각자 말에 다 각자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군신유일을 생각하니 충신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까마귀 새벽 울음과 승상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니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해. 내 신세가 개가 환영할지 소가 환영할지는, 이것은 뭡니까? 개랑 소를 이용한 언어 유희죠. 왜냐면 이거는 판소리개 소설이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장난치고 놀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주된 내용이 이 적벽가의 그 화려한 전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병사 1, 병사 2, 병사 3의 슬픔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숨 좀 돌리고요. 돌아와서요. 남아있는 거 3개 할 건데 뒤에 있는 9, 10, 11만 하면 되고 9는 특별히 쉬워서 시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러 갑시다. 다음 옹고집전 150페이지입니다. 옹고집전은 기출된 이력은 없고요. 엄청 유명한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텐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전체 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앞에 줄거리에 나오는데 옹고집 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옹고집이 둘 나와. 진짜 옹고집이 있고 가짜 옹고집이 있어. 그걸 이제 허옹고집, 허옹, 실옹, 호옹가, 실옹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옹고집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기로 유명한 수전노라 그래. 수전노가 뭐냐면 구두쇠야. 근데 얘가 얼마나 구두쇠냐면 그냥 남들에게 잘 안 베푸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의 모친에게도 돈을 아껴요. 자기 엄마한테도. 그래서 그 꼴을 딱 보니까 도사가 보기가 싫어. 참교육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허수아비로 만든 가짜 호옹가를 보내고 진짜 옹고집인 실옹가 사이에서 시비가 벌어져요. 그래서 둘이가 사또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진짜입니다. 아니요, 얘가 내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역시나 소설이 진행이 되려면 가짜 호옹가까지 써드릴게요. 호옹가. 가짜 호옹가가 승리해. 그러면서 실옹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식, 그 다음에 아내를 다 뺏겨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되냐면 아내를 빼앗겼잖아. 그래서 이제 내 아내가 저 허수아비랑 살게 되고 나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유리걸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개과천선하게 돼요. 깨달음을 얻어.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런 깨달음을 얻는 동안에 이 허수아비랑 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아내는. 그래서 그 허수아비 사이에서 자식도 생깁니다. 그래서 막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태몽을 꿔요, 아내가. 근데 허수아비가 막 떨어지는 꿈을 꾼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나중에 있을 이야기의 복선인 거지. 왜냐면 진짜 내 남편이 아니라 허수아비로 된 남편이니까 자식을 막 여럿 낳는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식을 낳아, 둘 사이에서 한 번에 줄줄이 애를 낳는데 개과천선한 실옹이 이제 도사한테 빌어요. 싹싹.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해서 부적을 딱 써줍니다. 이 부적을 들고 돌아가면 가짜가 허수아비로 돌아갈 것이다 해서 자기 집에 똑똑 찾아가니까 아내가 나와서 정신 못 차린 이놈 또 왔다고. 내 남편인 척하고서 가짜가 또 왔다 이러는데 이번만큼은 달라. 부적이 있으니까 짜잔 들어가니까 진짜 안에 있었던 호옹이랑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랬잖아. 그 자식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로 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 내가 내 진짜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또 진짜 남편이 돌아왔다는 일종의 안도감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둘이가 행복하게 잘 살았고 정신 차린 시롱은 이제 재산도 나눠주고 모친도 열심히 모시면서 살았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일종의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들려줬을 옛날 이야기에 해당되고요. 주제도 간단하죠? 개과천선하는 것,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 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사또가 듣기를 다하며 가로되 그 손이 참 옹좌수다. 기생을 불러 이 양반께 술을 권해라.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하면서 뭐 이제 술 먹고 노는 장면이고요. 시롱이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흉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을 탈취하려고 하니 네 죄는 마땅히 의율정배할 것이로되 고의 안세하니 어서 바삐 물리치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곤장 30대를 맞습니다. 진짜 시롱이 곤장 30대를 맞으면서 아직도 네가 진짜라고 하겠느냐 이러니까 시롱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아직도 내가 진짜라고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짜라고 하는 거야. 저 가짜입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기분이 어때? 답답하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진짠데 내가 가짜라고 하고 내 스스로 나를 가짜라고 인정하고 지금 쫓겨난 상황이고요. 무지한 고집놈이 이제는 개과하여 애통해 하는 말이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야? 개과. 정신 차리는 부분. 모친을 다시 봉양하고 싶다. 어여쁜 우리 아내 다시 보고 싶다. 또 뭐 100년을 종사하자 그랬더니 독수공방정막한데 힘없이 홀로 누워서 전전반측 잠이 안 든다. 어린 애기들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때의 가짜 허웅, 허수아비로 만든 허웅의 거동을 보자 하니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뭐라 그래? 허허 흉악한 놈 험마타면 우리 고운 마누라를 뺏길 뻔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득송하였소? 그러니까 승소했소? 이렇게 된 거. 그랬더니 그리하였네. 그새 편안했는가? 하면서 이제 진짜인 척 하면서 들어가서 집에 있는 뭐 재산들, 아내들, 자식들을 전부 다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꿔요. 하늘에서 허수아비가 무수히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이게 뭐야? 허옹 사이에서 허수아비 자식을 낳게 되는 태몽을 꾸게 되는 거야.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자, 넘어가서 이같이 즐겨 할 때 시롱은 할 일 없이 세간 처자를 다 빼앗기고 팔자에도 없는 곤장 30대나 맞고 살아서 뭐하랴. 죽장망의 단표자. 요 표현 제가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산에 들어갈 때 입는 가비와 옷차림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백발도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백발도사한테 말해요. 나는 너무나도 후회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하니까 어이구 몹쓸 놈아. 인제도 80당년 늙은 모친 냉동방에 구박할 것이냐? 또 너 모친 집에 불 떼주는 게 돈 아깝다고 안 해줄 거냐? 불도를 능멸할 것이냐? 너같이 몹쓸 놈은 죽일 것이로되 정성이 가긍하고 너희의 처자가 불쌍해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뭐하래? 정신 차리래. 그러면서 이제 부적을 써줘요. 그리고 부적을 붙이고 집에 돌아가면 신기한 일이 있을 것이야 해서 이제 붙이고 들어갔더니 큰 소리 칩니다. 내가 가소롭다 허웅아 아직도 네가 진짜라고 하겠느냐 하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돼? 이제 전부 다 허수아비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이 고동을 보고 에고 자수님 저 또 미친놈이 또 왔습니다 하고 보니까는 다 허수아비인 거야. 그래서 허수아비 자식이 저렇게 무수히 나왔으니 그러면 강가지를 얼마나 좋았는가 밥도 먹었는가 했더니 부인이 쑥스러워하면서 방 안을 돌아다니다 허웅과의 자식을 보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고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더라. 그래서 부인이 어떤 감정을 느껴?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고 개과천선했다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좀 가볍게 읽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옥단춘전입니다. 옥단춘전은 춘향전이랑 좀 비슷해요. 기출된 적은 없고요.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혈룡, 김진희 둘은 친구 사이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약속을 해. 우리 둘이 나중에 커서 한 명이 성공하면 꼭 잊지 말고 도와주자 이런 약속을 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김진희가 먼저 평양 감사가 됩니다.
내가 아주 큰 벼슬을 한 거지. 그때 이혈룡이 가세가 기울어서 상황이 안 좋거든. 우리 어릴 때는 약속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가. 김진이한테 찾아가서 진이야 나 기억하지? 나 혈룡이 우리 어릴 때 진짜 친했잖아. 우리 서로 힘들어지고 한 명이 잘 되면 도와주기로 했잖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랬더니 김진이가 이혈룡을 아주 과감하게 무시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제목에 나오는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옥단춘은 그때 이혈룡을 보고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옥단춘은 꾸준히 이혈룡을 응원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기생이라는 신분의 옥단춘은 의리 있는 삶을 살고요, 양반이라고 하고 평양 감사나 된 사람은 의리 없는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혈룡이 옥단춘에 열심히 그 도움을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원급제를 해. 그래서 암행어사가 됩니다. 근데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올 때 일부러 행색을 더 누추하게 오죠. 원래 암행어사 그렇잖아. 티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추하게 와서 옥단춘에게도 처음엔 거짓말해요.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올라가서 당신이 보내준 돈 덕분에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옛날에 나한테 빌려갔던 돈 갚으시오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돈을 갚다가 보니 돈이 한 푼도 없어졌고, 여보 당신 보러 내려오는 이 길에 도적대까지 만나서 완전히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버렸어.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옥단춘은 그런 남편에게 쓴소리를 안 해요. 괜찮다. 내가 당신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혈룡은 장원급제도 했고요, 어사가 되어서 평양 감사인 김진이를 벌하려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거지인 행색으로 김진이 앞에 다시 섭니다. 그래서 너 나 까먹었냐? 이렇게 말하니까 저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저거. 그래서 얘 이번에 진짜 대동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이런단 말이야. 그 대동강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옥단춘은 옆에서 울고불고 하던 그때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내용까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 이혈룡과 김진이는 같이 공부하면서 우정을 나눈 친구고요. 가세가 기운 이혈룡이 유리걸식 하다가 평양 감사됐다는 김진이 이야기를 듣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김진이는 이혈룡을 무시하고 대동강에 갖다 던져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이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이혈룡을 구해주고, 그것을 인연으로 둘이가 부부가 되어 학업에 매진해서 암행어사가 되고 신부를 숨기고 돌아오는 파트부터 시작입니다. 이마 낭군님아, 좋은 얼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옥단춘이 물어보니 이혈룡이 서울집에 올라가니 수십여 명의 건설이 무슨 까닭인지 가세도 풍부하고 노비와 전답이 풍족하게 지내물을 연구를 물었더니 그대가 재물을 많이 보내서 호의호식으로 지내는 것을 비로소 짐작하고 그대의 은혜가 백골난망한 것을 알았네. 가족들도 모두 자네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잘 지냈지만 내가 옛날에 가난할 때 수천 냥의 빚을 얻었었더니 그 빚 갚으라는 사람들 때문에 빚독촉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그 빚을 다 갚다 보니 오히려 부족하더라. 그리하여 과거도 보지 못했고 참으로 부끄럽네. 이런 민망한 소리 하기 싫어서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배은만덕한 사람이 되니 오기는 하였네. 그러나 안 되는 놈은 참 뭘 해도 안 된다고. 도중에 주막에 자다가 도적을 만나서 노잣돈과 의복도 다 빼앗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네 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암행어사라서 일부러 이제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옥단춘이 얼마나 의리 있냐면, 헤헤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뭐 시험 또 보면 되죠. 내가 당신 드릴 옷이 없겠습니까? 밥이 없겠습니까? 그만한 일에 장부가 근심을 하면 큰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며 위로해 주는 거야. 너희라면 할 수 있겠냐? 남편이 내가 이때까지 뼈 빠지게 모은 돈 줘가지고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화낼 만도 한데 옥단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이튿날 옥단춘이 혈룡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평양 감사가 봄놀이로 연광정에서 잔치한다는 명령이 왔습니다. 평양 감사 누구? 친구 김진이죠. 내 아직 기생의 몸으로 감사의 영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 내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기생이니까 이제 부르면 가야 되는 거지. 말을 하고 연광정으로 나갔다. 그 뒤에 이혈룡도 집을 나와서 비밀 수배했던 역조를 단속하고 연광정의 광경을 보러 갔다. 이 비밀 수배한 역조는 뭐냐면, 당연히 암행어사 출두요로 혼자 하면은 힘이 부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옆에 친구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지. 같이 와 해서 나갈 친구들. 근데 걔네들도 숨어 있어야 되죠. 걔네도 티가 나면은 아메가사 왔다는 게 걸려버리잖아. 그래서 딱 숨겨놓고, 이때 평양 가서 김진희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주 뭐 호화찬란하고요. 때는 좋은 춘3월이었다. 꽃이 온통 피어 있고요. 막 청산이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뭐 이런 새 저런 새가 막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예쁜 옷 입고 왔고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 한 어사또는 누구? 어사또가 누구다? 혈룡이. 혈룡이가 남루한 의관과는 달리 의기양양한 태도로 역졸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이혈룡이 일부러 꾸질꾸질한 옷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가지고 큰 그 대상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앉으려고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야 이 미친 거지가 어디로 올라가? 끌어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일부러. 내 이놈 김진희야, 나 이혈룡을 모르겠느냐? 이런 말을 해. 그래서 나 이혈룡이 돌아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들은 김진희가 내 친구다, 나 또 이러겠냐? 저 거지 저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빨리 내쳐, 대동강물에 빠뜨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중략 부분 지나고 나서 이혈룡이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붕우유신 쓸데가 없고 결의 형제 쓸데가 없다. 전에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같이 믿은 약속을 믿었는데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 오류를 막대하면 양화가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하면서 대동강 맑은 물을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대동강 맑은 물아, 너와 내가 뭔 원수가 있어서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이전에도 한번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옥단춘이 구해줘서 겨우 살았죠. 근데 지금 똑같은 일에 또 있는 거야. 이때 옥단춘이 막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원통하고 가련하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북소리가 둥 울려요. 이거 뭐냐면 빨리 물에 빠뜨려라는 신호입니다. 빨리 죽이라는 신호가 둥 울려. 옥단춘이 그러니까 막 어때? 더 난리가 나지. 어떡해. 이마 낭군님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혈룡은 사실 알고 있죠.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일부러 시간 맞춰서 간 거야. 역졸들이 와 하고 나오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살 것이다. 울지 말고 진정해라. 그때 북소리가 또 울립니다. 옥단춘이 더 난리가 나. 큰일 났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러고 있을 때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옥단춘이 이런 말을 해. 제가 차라리 대신 죽을 테니까 내 남편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사공들이 이런 말을 해. 아무리 야속해도 평양 감사님 말을 내가 거스를 순 없으니 빨리 좀 뛰어내려 주세요. 이래. 옥단추는 단념하고 하는 수 없이 두 눈을 꼭 감고 머리에 쓰고 이를 박박 깔고 벌벌 떠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 하면서 뛰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혈룡이 깜짝 놀라면서 옥단추 손을 딱 잡으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더니 이 서리 역졸들아 어디 갔느냐 하니 우와 하면서 이제 숨어있던 역졸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뭐라 그래?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재밌죠? 이야기 옥단춘정. 그래서 이제 당연히 김진희를 이제 죄를 물어서 벌을 주고요. 이혈룡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우의정까지 올라가. 그래서 아주 큰 자리에 가서 옥단춘과 행복하게 살고 죽었다고 하더라.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159페이지의 김순부전입니다. 김순부전. 기출이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게 저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별 하나 좀 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 산문이랑 좀 달라요. 일단 관찰자가 있습니다. 관찰자 나가 등장해서 나가 이 제목에 나오는 김순부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한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뭐 영웅소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서인과 남인의 갈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파 전쟁이라고 하죠. 그 당파 전쟁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주인공인 김순부는 남인 사람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김순부가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위기를 잘 모면하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아니요. 결국에는 가족들과 본인까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자, 여러모로 좀 특이한 내용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진수라고 하면 무관이라고 읽을게요. 무관. 무관 정량비는 원래 방백 황선이 이끄는 토벌군의 좌방장이었는데, 뭐 방백이라 그러면 뭐 행정관
정도? 뭐 직업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방백 황선이 이끄는 토벌군의 좌방장인데 반란군에 빌붙었다가 실패로 기울어지는 걸 보고 야, 나 다시 방백한테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아, 야, 이거 공을 좀 세워야 되겠다. 공을 세워야 돌아갈 명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정량빈, 진수 정량빈은 공을 세울 필요가 있는 사람. 그때 마침 한 종인은 그냥 어떤 사람 정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수에게서 이런 말을 해요. 수백 명의 사람이 군청을 빼앗고 소를 잡고 풍악 울리며 모였는데 어떤 반란을 모의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뭔 일 했는지 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은 김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모인 이 수백 명의 사람이 김씨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김씨 집안 사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관청에 들어가서 신문에 응하다 말 잘못하면 재앙이 이를 텐데 우리 순부를 시켜서 관리 신문에 응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순부가 이 김씨 집안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네가 가서 좀 해결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순부를 제일 먼저 모임을 주창한 사람이라고 관청에 알렸고 진수는 즉시 순부를 잡아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순부는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진수라는 직책은 말이야 도적을 잡아 다스리면 그뿐인데 어찌하여 상부의 명령도 없이 감히 선비를 잡아 신문하려고 하느냐?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이를 한 김씨 집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는 자네가 아니면 이 분란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부가 직접 관청에 들어가서 신문에 응합니다. 그랬더니 진수가 극대노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무신년 이래로 조정에서는 사사로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너희는 왜 군청에 모여서 소잡고 풍악 울리면서 3일이나 놀았느냐? 어떤 일을 모의한 것인지 숨김없이 말해라 이랬더니 영남에 사는 종인들, 이게 일가 친척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일가 친척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우리 친족끼리 신의를 이야기하고 화목함을 다쳤다. 이 뭐야? 그냥 가족 모임 한 겁니다. 가족 모임 한 거 심지어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이는 황강 김계휘, 사계 김장생 두 부자 어르신의 시첩이 아직 남아있어서 알 수 있을 것이요. 매년 우리가 그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 또한 나쁜 일을 모의하는 사람이라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하지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군청 앞에서 심지어 풍악을 울리면서 비밀스러운 일을 모의하겠습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늙은이와 젊은이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흥을 돋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술도 먹고 안주도 가지고 오고 넓은 곳에서 먹고 놀았고 우리가 먹은 소고기는 관주에서 산 거니까 가서 물어보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책 잡을 케이스 없어? 없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쟤네 무슨 작당 모의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마침 또 공이 필요해. 그지? 그래야 내가 돌아갈 수 있었거든. 그래서 불렀는데 들어보니까 뭐 묻고 따지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무쓱하게 돌려보냅니다. 며칠이 지났더니 나한테 꼰질렀던 그 이상한 어떤 놈이 또 다시 와서 이런 말을 해. 공께서 도대체 김순부를 왜 풀어줬습니까? 그자는 무오년 김상원의 사원을 부순 사건이 일어난 주모자인데 그의 행위를 조사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상사의 마음을 거슬러서 노여움을 살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제가 아까 지웠는데 다시 써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있는 이야기라 그랬잖아. 김순부가 여기고 실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 배경이 되는 안동 사람들이 남인이거든요. 안동 지역 사람들이. 근데 이때 득세했던 게 서인이란 말이야. 서인에서 최고 꼭대기, 서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상원이야. 그래서 김상원 대감을 뭐 생각하면서 만드는 사원을 안동이 지으려고 한 거지. 그러면 남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짓지 말라고 하겠지? 근데 그것을 빌미로 이 남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일종의 계책이었던 거야. 계략이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서인 사람들이 와서 김상원 사원을 지으려고 했더니 남인들이 못하게 했고 그 중심에 김순부가 있었는데 그 김순부를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보내면은 너 김상원 대감 밑으로 쭉 있는 그 서인들이 너 가만히 안 놔둘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진수 입장에서는 어때? 두렵지.
나 지금 무슨 공이라도 세워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보다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종이는 지금 계속 와가지고 김순부를 잡아 넣으라고 어떤 종인이 말하고 있잖아. 그럼 그 종인은 어디 사람인 거겠어? 딱 봐도 서인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 서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종인이 보시면 향권을 차지하려고 청금사를 안동도 서쪽에다 짓습니다. 그의 본심은 청금 김상원을 사모하고 존경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안동에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 이게 누구야?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 남인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을 노려서 치려는 거였는데 결국 안동 사림들에 의해서 김상원의 사당이 없어져요. 그러자 당시에 득세했던 서인 세력이 안동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서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서인의 화가 두려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무거운 죄를 졌어도 관대한 처분을 받았고 책자의 이름을 쓰고, 자 이거 나옵니다. 귀정. 동그라미 쳐볼까요? 귀정. 의미가 뭐냐면 바른 곳으로 돌아감, 이런 뜻입니다. 바른 곳으로 돌아갔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원래 남인이었는데요. 서인으로 전향했습니다를 인정하는 문구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아니죠. 화를 피하려고. 이때 서인들이 득세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인에게 반했다가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귀정이라고 쓰고 나서 서인으로 돌아섰습니다. 바른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자, 서인 세력이 함정을 만들어 사람을 모아오면 싹 꿰어내니 귀정한 사람이 날로 많았는데 이렇게 하는 의도는 영남 사람들 모두를 서인 세력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방백이 진수의 보고를 받고 매우 기뻐하면서 비밀리에 관문을 내보내서 김순부의 일가 친척이 군청에서 모의한 것을 순부의 죄목으로 삼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백도 서인의 밑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 서인한테 잘 보이는 게 좋거든. 지금 득세한 게 서인이고. 오케이? 그러려면 남인을 탄압하는 편이 보기에 좋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신년 정월 초 하룻날에 순부가 점괘를 보니 불길해. 나 오늘 운수가 안 좋아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아들에게 말하고요. 순부가 안동부에 들어가니 큰 칼을 씌우고 족쇄를 채우는 거야. 그러면서 서류를 딱 가지고 와서 너 빨리 서명해. 그래서 순부가 딱 보니 완전 거짓말인 거지. 그래서 이 범죄 조서는 진짜와 전혀 다르니 바라건대 종이와 붓을 빌려주시고 아전 중에 글 잘 쓰는 자를 불러서 내가 부르는 대로 쓰게 해주시오. 해서 아전이 그 말을 딱 받아 적어요. 그거를 딱 봤더니 야, 김순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야, 내가 넌 살려줄게. 그 대신에 김씨 가문 중에서 문장 유사 2명 딱 고발해라. 너 대신 벌줄동 2명 보내라.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랬더니 김순부가 뭐라 그래. 문장은 나의 집안과 같은 학렬이고 나의 집안 어른과 같은 학렬이고 유사는 우리 집안의 최고 어린 자이거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이르렀다고 해서 내가 어찌 그들의 곤경에 빠뜨려 놓고 스스로 풀려나려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니 나는 다만 너를 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 순부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매우 심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순부에게 그 횡액이 다칠까봐 걱정합니다. 방백이 이 보고를 받고 지부에게 다시 주문하되 순부를 유인하도록 지시하니 지부가 말해요. 기사년일에 뜻있는 선배들은 모두 남인이됨을 부끄러워했는데 너는 지금 뜻밖의 재앙을 만났으니 생각을 좀 해봐라. 너의 고양이는 반드시 너에게 살아날 방도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뭔 말이야? 너도 남인에서 서인으로 전향해라. 너 서인으로 전향 안 해서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순부가 나으리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살아날 방도를 찾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살 방도를 찾는 것은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부가 놓아여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친구가 옷소매 속에 일가 친척의 편지를 넣어왔어도 순부는 뜯어보지 않아요. 중략 부분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느냐면 지금 그래서 순부가 귀양을 갑니다. 귀양을 가는데 가서 막 고생하냐? 아니야. 순부가 갔는데 사람들도 이 순부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아봐서 막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배 가서 굉장히 멋있는 경치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구경도 해. 잘 지내요. 오히려 잘 지내고 돌아와.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특이하지?
선생님 고전 산문에는 이런 게 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요 지문이 좀 특이한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내가 장례 치르는 일로 마을에 있으면서 서둘러 입관하도록 하고 나오니 순부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순부 집안 온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렸고 순부도 죽었고 홍씨도 죽었고 그때 나이가 48밖에 안 됐어. 슬프도다. 뜻밖의 재난이 닥치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순부의 이남 이녀도 천연두에 걸렸지만 온전했대요. 자, 10촌인 척 하더라도 짧아 보일 수 있고 1촌이라도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점을 친다고 세상 일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랬던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진수가 김씨문중을 그물로 올감했을 때 가문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화로 여겼지만 순부는 웃으면서 벗어났고 바다 근처 고을에 귀양살이 갔을 때도 천하 명성지를 돌아다녔고 그의 집안에 화가 미치기 전에 낌새를 알고 미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끝내 피하지 못하니 바로 그것이 짧아 보이는 경우인 것 같다. 순부의 총명은 남보다 뛰어나서 경사의 요체, 제가의 비밀스러운 징계함을 지나쳐 보기만 해도 깨달았고 주역, 이거 아까 계속 얘가 점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점을 보는 것에도 통달을 했었다. 나는 항상 그의 탁월함을 사랑했다. 다만 그의 미간에 뭉친 기운이 있음을 마음속으로 걱정했으나 평탄치 못한 기구한 삶이 이 지경까지 이를 줄은 생각을 못했다. 하지만 순부가 재앙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유배를 가지 않았더라면 명승지를 돌아다니지 못했을 거고 그 명승지를 돌아다니지 못했으면 그것을 문장으로 옮겨서 후세로 하여 보는 자가 생기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참 그의 삶을, 순부의 삶을 생각하면 기이하도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이광정이 쓴 김순부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드디어 고전 산문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돌아와서 현대 산문 하면 될 것 같고요. 딱 11시 50분이네요. 짐 싸서 퇴근합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